자,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있어서, 그 실습생의 태도, 역할, 효과, 실습의 효과,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 그리고 실습기관 입장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습의 과정, 평가, 그리고 뭐 실습생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6주에 걸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13주, 14주 차에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리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5주차와 6주차가 지금 1학년들 대면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교과목은 이제 4주까지 진행을 해서 10월 말까지 대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중에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까지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습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7주차부터는 사회복지 현장을 이제 이루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생활시설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그냥 모두 합쳐서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지 이제 이용 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 이렇게 구분할 뿐인데, 총괄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경험은 봉사와 실습이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사회복지 시설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 운영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운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들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제 법적 적용이라든가 운영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에서 그 위탁 업무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 시설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 아마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배웠으려나요? 사회복지 법인의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론을 배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고, 그 시설이 있기까지 법인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상업주의가 산업주의로,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로, 수정 자본주의로,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방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없다가 1930년대 산업 대공황이 와서 그 수정 자본주의로 바뀌었고, 수정 자본주의에서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와서 신자유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안 해야 된다.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처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노믹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신자유주의 종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는 MB 노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간섭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흐름상. 이제 우리나라의 흐름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뭐 흐름은 이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끝났다.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시장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시행되려다가 지금 1년 유예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복지관이 있으면 시에서 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시에서 구에서 복지관에서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지관장이다. 노인복지관장이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위탁 준 것은 구청이죠. 구에서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요.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법인에서 통장을 만들고 법인에서 인건비를 줘요. 모든 운영 책임을 누가 짓냐면 법인에서 져요. 그동안에는 수탁은 법인에서 받아요. 근데 이제 수탁을 해서 법인에서 받지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관장이 책임지고 복지관장이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 자체도 복지관장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법인에서 수탁받는 건 똑같은데 법인에서 책임지고 운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법인이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못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귀속돼가지고 국가 재산으로 귀속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못하는 법인들은요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위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디서 주관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 서비스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서비스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운영 관리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형태가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론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이제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법인에서 수탁받고 법인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이해, 시설에 대한 이해, 법인의 업무에 대한 실무, 설립, 기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 가면 이제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설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시설에서 이제 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복지 행정내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재무라고 하는 이제 운영 자금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적자원. 그래서 이제 사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직원 채용,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뭐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서 사무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도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시설 유형별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보통 그 취업을 하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설 운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법인 설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속한 시설, 내가 속해 있는 법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난 사회복지사야. 일단 사회복지사야. 난 신입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관을 선택해서 취업을 할 때는 법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의 어떤 그 운영 능력 그리고 철학,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가치
그들의 윤리적 측면, 그들의 사상,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법인이나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 설립에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에 대한 이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관련된 부분은 책을 안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론은 나중에 현장 가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를 그 책을 사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그 현장에서 슈퍼바이저가 됐을 때 3년이나 5년 지났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법도 바뀌고 뭐 규정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내가 담당자다 그러면 그때 구입해서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굳이 뭐 그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3년 뒤 5년 뒤에도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할지 안 담당할지 모르는데 굳이 책은 안 사도 PPT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책은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된 부분. 근데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여러분들 법규고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규정.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염려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은 그 규정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론은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중에도 여러분들한테는 현장 가서도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법인의 의의. 자,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단체에서 일정한 법인격 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은 유형의 인격체, 즉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법인은 무형의 인격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하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된 거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그렇게 되면 뭐 의사들 통해서 만들어진 법인, 간호사들 통해서 만들어진 법인,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자전거 동호회가 이게 형성이 크게 돼가지고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가지고 그걸 사단법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사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심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자,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을 우리는 재단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좀 달라요. 지자체마다 이제 설립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5천만 원, 이렇게 어떤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법인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 법인격. 법에다가 뭘 부여했어요? 인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우리도 그 자연인, 우리 국민들이 곧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에도 법인에도 인격을 부여했다. 법인에게 인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그 밑에 보면 법인은 개인보다는 강대한 힘이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인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받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다. 법인은 왜 개인보다 강대합니까? 예를 들면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 타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자전거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그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단법인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은 개인보다 강하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 힘이 있는 곳에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전문가한테는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변호사 윤리 강령, 의사 윤리 강령,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것은 영적인 거, 어떤 경우는 뭐 신체적인 거, 어떤 것은 재산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인은 법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받고 법에서 설립된다. 그러니까 쉽게 내주지 않는다. 쉽게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은 물수, 갈거의 합성어로서 법률, 법규, 법령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즉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법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시면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법은 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이라는 두 가지 법인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총칙에 관련된 부분도, 설립에 관련된 부분도, 기관에 관련된 부분도, 해산에 관련 부분도, 벌칙에 관련된 부분도 다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능력을 보면, 법인의 능력을 세 가지로 크게 보는데, 첫 번째, 법인의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우리가 권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권리, 의무를 향유한다. 법인은 자신의 명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청운학원, 우리 학교 법인인 청운학원이잖아요. 그럼 청운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부여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범위와 사항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의 34조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쫓아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 자체에서 한계를 가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또한 제한받기도 한다. 자, 두 번째, 법인은 행위 능력을 갖고 있다.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법인이 자기의 명의로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고 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표이사를 통해서 그 법인을 이제 구성할 때 이사가 있고, 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보통 대표이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대표이사도 뭐 이사장이도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사 중에서 장이냐 아니면 대표하는 이사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대표 기관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통해서 법인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 있다. 법인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그 배상을 누가 하냐? 누가 할 것 같습니까? 1번 법인이 한다. 2번 대표이사가 한다. 3번 이사들이 한다. 여러분들, 법인은 법인 자신의 명의로 권리 능력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한 것도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법인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법인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관을 대표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의로 입혔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표이사의 고의성 내지는 책임성이 얼만큼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 예를 들면 이사들 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거나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각 개인의 이사의 책임이 아니라 법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사의 책임만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의 존재 그 이유를 보면 자, 첫 번째 사람은 개인의 활동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법률 관계는 개인의 유한성과 관계없이 무한성, 영속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법률 관계의 영속성, 무한성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자연인의 유한성을 지금 얘기는 탈피한다? 이건 조금 뭔가 책하고 조금 다르게 써놨네요. 자, 책에서는 뭐라면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과 상관없이 앞서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사들이 뭐 책임을 지고 이게 아니라 단체 그 자체가 주체가 돼서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책임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 책임의 분리. 법률 관계 처리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하고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 것 같고, 책임의 분리라는 것은 개인 자산과 법인 자산은 분리되어야 한다. 단체에 대한 채권자는 단체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구성원의 개인 재산은 집행할 수 없다.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서만 단체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단체 그러니까 법인에 속해 있는 구성원에 대한 책임은 없고 구성원의 재산까지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은 법률의 분류. 자, 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